당신의 5천만 원짜리 시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강태성 씨, 바로 당신이 저한테서 빼앗아간 것들이요. 한강변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 낡은 창고 앞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목발에 의지한 채 서 있는 여인의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녀가 짚고 있는 금속 목발은 세월의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남자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가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9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서원병원 부사장 강태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때 부부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아들을 함께 품에 안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그날 아침 받은 익명의 메시지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저녁 7시 한강 제3교 아래 창고 앞으로 오세요. 혼자. 그리고 지금 그는 10년 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웠다고 믿었던 여인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차수연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강태성이 지난 10년간 숨겨온 모든 거짓이 빛 아래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익명의 메시지와 유인.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서원병원 부사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이 추진하던 제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의 개인 자산은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곧 1조 원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들 하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잘생긴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성인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강태성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사업은 번창했으며 과거는 깨끗하게 묻혔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강태성은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편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자의 숨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강태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번호에서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성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서원병원 산부인과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강태성이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하준이었습니다. 여자는 차수연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태성은 하준이에게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사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 한강 제3교 아래 폐창고 앞 혼자 오세요. 하준이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강태성은 즉시 비서 이재훈을 불렀습니다. 이재훈, 당장 이 번호 추적해. 네, 부사장님.
하지만 30분 후 이재훈은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사장님, 이 번호는 선불 유심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신 위치도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젠장. 강태성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차수연에 대해서, 하준이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도 10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도. 오후 내내 강태성은 초조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강태성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할게. 먼저 퇴근해. 하지만 부사장님. 됐어. 가봐. 강태성은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강 제3교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는 퇴근 시간이라 막혔지만 그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강태성은 한강변의 외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3교 아래에는 오래전 폐업한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강태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창고 뒤편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금속이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강태성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낡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단발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젊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강태성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현.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수현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완전히 사라졌던 그의 전처였습니다. 차수현은 강태성으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목발에 체중을 싣고 강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강태성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강태성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수연의 다리를, 그녀의 목발을, 그녀의 낡은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가 희미한 불빛에도 번쩍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다리가 왜 그래? 강태성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은 연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궁금하세요? 정말 모르세요? 나는 정말 모른다고. 우리 이혼하고 나서 당신 소식을 전혀 못 들었어. 당신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몰랐고. 거짓말. 차수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만들었죠. 이 모든 걸. 그녀는 자신의 목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슨 금속 목발이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당신이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10년 전에요. 2부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 차수연은 목발을 다시 땅에 짚었습니다. 쇳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10년 전 기억나세요? 201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죠. 강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차수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당신 아버지 강철민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암 말기였던 분이 결국 숨을 거두셨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저는 상주 부인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강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당신이 저를 병원 빈 회의실로 불렀어요. 장례식장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죠. 저는 장례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차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꺼낸 건 이혼 서류였어요.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죠. 당신은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서명해. 아버지 장례 끝나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 강태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하고 물었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밀어놓고 말했죠. 하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위자료 받고 나가. 차수연의 눈에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차수연은 강태성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에요?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하준이도 있고 아버님 돌아가신 날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거야. 강태성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당신은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아버지도 속으로는 불만이 많으셨어. 그냥 손자 때문에 참으신 거지. 차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준이는요? 하준이는 어떡하고요? 하준이는 내가 키울 거라고 했잖아. 당신보다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당신 미쳤어요?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겨우 5살이라고요. 엄마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애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지. 더 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아이한테도 나아. 차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뭐든지 고칠 테니까 제발 하준이만은. 하지만 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들 서류 설명해줘. 변호사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양육권은 부친인 강태성 씨가 가져갑니다. 위자료는 5억 원입니다. 5억으로 제 아들을 사겠다는 거예요? 차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싸우시면 한 푼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전업주부시고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기록도 있으시죠. 법원은 재력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판단합니다. 차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하준이를 낳고 6개월간 힘들었을 때 겪었던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끄집어내다니. 그리고 소송 비용도 문제입니다. 최소 수천만 원이 들 텐데 부인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차수연은 무너졌습니다.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 주세요. 변호사들이 나갔습니다. 차수연은 강태성에게 마지막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준이를 생각해서라도. 하준이를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강태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하준이도 평범하게 자랄 거야. 나는 하준이가 최고가 되길 원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인맥. 그걸 위해서는 당신이 방해돼. 제가 방해라고요? 그래.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부족해. 차수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그녀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성은 수표를 건넸습니다. 5억. 새 인생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야. 하준이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아이한테 혼란만 줄 뿐이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아. 하준이한테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그럴 필요 없어. 하준이한테는 당신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할 거니까. 뭐라고요? 차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일 깨끗해. 이혼했다고 하면 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찾으려고 할 거 아냐. 차라리 죽었다고 하는 게 나아. 당신이 정말 새 인생 살아. 그게 너한테도 하준이한테도 좋은 거야. 강태성은 돌아섰습니다. 차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8시 차수연은 강태성이 보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제 짐 좀 챙기러 집에 들러야 하는데요. 안 됩니다. 이미 짐은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시받은 대로만 합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기사님, 여기가 아닌데요. 제가 살던 집은 서울 강남인데 새로 구한 집으로 모셔다 드리라는 지시입니다. 차수연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던 차가 갑자기 갓길에 섰습니다. 왜 서요? 내리세요. 네, 내리라고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차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한겨울 고속도로 위 밤 12시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기사님,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운전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문을 닫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기사님. 차수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얼렸습니다. 휴대폰으로 택시를. 그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때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택시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차. 차수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다가오는 것은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차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트럭이 갓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확히 그녀를 향해서. 안 돼. 차수연은 옆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더 빨랐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왼쪽 다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트럭이 그대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차수연은 3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경기도 대신병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셨다고 119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송됐어요. 제 다리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 수술했어요. 너무 심하게 으스러져서 살릴 수가 없었대요. 뭐라고요? 차수연은 이불을 걷었습니다. 왼쪽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안 돼.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이렇게 됐어. 차수연은 며칠간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비는 누군가 익명으로 냈습니다. 담당 의사도 누가 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강태성이 낸 거겠지. 차수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으니 병원비라도 내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그녀는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고 목발 사용법을 배웠고 의족을 마쳤습니다. 퇴원할 때 그녀 통장에는 5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의족 비용, 재활 치료비로 1억 5천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3억 5천만 원. 차수연은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가 없는 40대 여자를 고용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몸이 불편하신 분은 다른 곳 찾아보시는 게, 다리가 불편하시면 서빙이 어려우실 텐데요. 거절, 또 거절, 계속된 거절. 결국 그녀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산대에 앉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전단지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저녁에는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설거지를 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이래도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3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억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수연은 더 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하 반지 하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의료보험도 끊겼습니다. 보험료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길에서 일하다가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한 노숙자 지원단체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무료 진료소로 실려갔습니다. 폐렴이 심하네요. 제때 치료 안 받으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가족은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저는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의사는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약도 무료로 줬습니다. 차수연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5년을 더 그녀는 버텼습니다. 목발을 짚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돈은 계속 줄었습니다.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작년 통장 잔고가 100만 원이 되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두고 간 신문이었습니다. 서원병원 부사장 강태성 제약 사업 성공으로 자산 9천억 돌파. 사진 속 강태성은 명품 수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고등학생이 된 하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차수연은 그 신문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는 많이 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5살 아이가 이제 거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보고 싶어.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준이는 알아야 해. 진실을. 그날부터 차수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그녀는 10년 전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차수연이 말했습니다. 강태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그 사고에 대해 몰랐어. 진짜로 몰랐다고. 나는 그냥 이혼하려고 했을 뿐이야. 거짓말 마세요. 차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조사했어요. 가진 돈 다 써가면서요.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3부 증거와 조작된 유언장. 차수연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들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인쇄된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예요. 그녀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오후 9시 47분 당신 비서 이재훈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통화 기록이에요. 수신자는 트럭 운전사 박철수였죠. 통화 시간은 2분 37초. 강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날 밤 11시 15분 당신 계좌에서 이재훈 계좌로 이체된 5천만 원의 거래 내역이에요. 이체 메모란에는 상여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버님 돌아가신 날 장례식 당일에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상여금이라니. 참 특별한 날이었나 봐요. 차수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강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이재훈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준 보너스고 통화는 우연이 참 많네요. 차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녀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이재훈이 박철수한테 입금한 3천만 원. 그리고 박철수는 그 돈을 받고 일주일 후 중국으로 출국했어요. 그 뒤로는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죠. 참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강태성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이재훈이 알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이 세상에서 지우려 했죠. 차수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10년간 응축된 분노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다리 잃고 울면서 밤새도록 생각했죠. 왜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는지. 강태성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혼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언젠가 하준이를 찾아갈까봐 두려워서 아예 제거하려 했다고요. 하지만 차수연은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보다 두꺼웠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녀가 들어올린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강철민 회장님의 유언장이에요. 정확히는 원본 유언장이죠.
강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구했는지. 차수연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2년 전이에요. 저는 당신 아버님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던 바로 그 변호사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성훈 변호사님이었죠. 강태성은 그 이름을 듣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자신이 평생 보관해온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셨죠. 그 중에는 강철민 회장님의 원본 유언장도 있었어요. 차수연은 유언장의 첫 페이지를 강태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15년 11월 15일자로 작성된 유언장이에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죠. 유언장에는 강철민 회장의 서명과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의 확인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차수연은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강철민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원병원 지분 30%는 손자 강하준에게 상속한다. 둘째, 개인 재산 3천억 원은 강하준에게 상속한다. 차수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속은 강하준이 친모 차수연과 함께 성장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약 차수연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양육권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강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저를 믿으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셨고 손자가 저와 함께 자라길 원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아버님을 믿지 못했어요. 차수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믿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하준이를 이용할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모 조건을 넣으신 거죠. 저와 하준이가 함께 있어야만 상속이 되도록요. 강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은 장남이었지만 아버님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업 감각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고 늘 야단맞았죠. 회장님은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유산의 대부분은 손자한테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당신 몫은 병원 지분 20%와 10억 분이었어요. 차수연은 유언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게 억울했겠죠. 아들인 자신은 겨우 20%와 10억인데 손자는 30%와 3천억이라니. 게다가 그 상속의 조건이 저였어요. 당신이 평소 무시하던 평범한 며느리 차수연이요. 강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을 기다렸던 거죠.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신 순간 당신은 움직였어요. 차수연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아버님 장례식 날 오후 당신은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를 제거하려 했죠. 동시에 그녀가 들어올린 것은 또 다른 유언장이었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가짜 유언장에는 친모 조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강하준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친 강태성이 재산을 관리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의 상속분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나흘 후인 12월 27일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이에요. 김성훈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복사본이죠. 차수연은 두 유언장을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원본과 비교해 보세요. 날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심지어 필체도 미묘하게 달라요.
당신이 전문 위조범한테 맡겨서 만든 거겠죠. 강태성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분명 11월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데 12월에 다른 유언장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찾아가서 협박했죠. 이게 진짜 유언장이다. 11월 것은 초안이었고 아버지가 12월에 최종본을 작성하셨다고요. 차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돈을 줬어요. 5억이요. 입 다물어 달라고요. 변호사님은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결국 돈을 받고 침묵하셨죠. 그분도 사람이니까요. 강태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9천억 자산가가 서원병원 부사장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제발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으로요. 김성훈 변호사님은 작년에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이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셨대요. 10년 동안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셨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강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우셨어요. 차수연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 당신 인생을 망친 공범이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원본 유언장과 모든 증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차수현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간 준비한 거예요. 이 모든 증거를요.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는, 나도 정신이 없었어. 아버지 유산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고, 변명은 됐어요. 차수현이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사과할 자격은 없어요. 10년 전 당신은 선택했어요. 저와 하준이보다 돈을 택했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목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강태성은 주머니에서 체크북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를 원해? 10억? 50억? 아니면 100억이라도 줄게. 제발 하준이한테만은 이 얘기를 하지 마. 나한테 벌을 주고 싶으면 날 고소해. 감옥에 보내든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하준이만은. 차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그녀는 또 다른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준이가 진실을 아는 거예요. 강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 사본이 들어있어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원본 유언장, 가짜 유언장, 김성훈 변호사님의 증언서, 그리고 제가 10년간 겪은 일들을 담은 편지까지요. 수연아, 그러지 마. 제발. 왜요?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차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준이는 지금 고2예요. 1년 반 뒤면 성인이 되죠. 원본 유언장에 따르면 하준이가 만 19세가 되는 순간 모든 재산이 하준이 명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요. 강태성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작한 유언장 때문에 하준이는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한테 얼마나 큰 유산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엄마와 함께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도요. 차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고요. 하준이한테 모든 걸요. 안 돼. 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차수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수연은 목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보냈으니까요. 강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퀵으로 보냈어요. 수취인은 강하준. 주소는 당신네 집이고요. 뭐라고? 지금쯤이면 하준이가 받았을 거예요. 강태성은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 나야. 하준이 어디 있어? 방에. 뭐 하고 있는데? 공부? 택배 같은 거 받은 거 없어? 전화 너머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부사장님. 어제 저녁에 퀵이 하나 왔었습니다. 하준 도련님 앞으로요. 도련님이 직접 받아서 방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강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같았는데요. 도련님이 받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당장 하준이 방에 가봐. 그 봉투 가져와. 네. 하지만 부사장님, 도련님 방문이 잠겨 있어서 문 부수라고 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차수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준이는 어제 저녁부터 그 서류들을 읽고 있을 거예요. 원본 유언장도 당신이 저한테 한 짓도 제가 겪은 10년도요. 강태성은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부 무너지는 거짓과 아들의 진실. 강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준이한테 전화해야 해. 그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아. 제발 받아.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준이가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성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3번째, 4번째.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하준아, 제발. 그는 절규했습니다. 차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하준이를 빼앗겼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을 강태성도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당신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차수연이 말했습니다. 제 편지에 썼거든요. 아빠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마. 아빠는 거짓말로 널 설득하려 할 거야 라고요. 강태성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복수야? 내가 무릎 꿇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차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냥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을 뿐이에요. 하준이가 알아야 할 진실이요. 하준이는 아직 어려. 이런 진실은 감당하기 힘들어. 어린가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차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준이는 17이에요. 곧 성인이 되죠. 자기 인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할아버지가 자신한테 큰 유산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그 모든 걸 숨겼다는 것을요. 강태성은 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집에 가야 해. 하준이한테 직접 설명해야 해. 가봤자 소용없어요. 차수연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준이는 이미 집을 나갔을 거예요. 제 편지 마지막에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요. 강태성은 돌아서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하준이한테 썼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으면 이 주소로 와. 엄마는 언제든 널 기다리고 있어라고요. 당신이. 강태성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하준이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잠깐.
강태성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수연은 목발로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에도 당신은 저를 밀쳐냈죠. 이제는 제가 당신을 밀쳐낼 차례예요. 강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하준이를 돌려보내줘. 하준이는 내 아들이야. 하준이는 제 아들이기도 해요. 차수연은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하준이를 독차지했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공평하지 않나요? 하준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 마. 제발. 나쁜 영향이요? 차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버지한테서 자란 게 나쁜 영향 아닌가요? 엄마를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버지 말이에요. 강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수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발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 똑, 똑. 강태성은 그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성의 집. 강태성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했지만 하준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어젯밤 11시쯤 나가셨습니다. 김 집사가 보고했습니다. 가방을 싸들고요. 며칠간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왜 말리지 않았어? 말렸습니다만. 도련님 표정이 너무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보는 표정이셨습니다. 울고 계셨는데 동시에 엄청나게 화가 나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강태성은 하준이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뜯어진 봉투였습니다. 강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원본 유언장 사본, 통화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차수연이 쓴 긴 편지. 강태성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하준아, 엄마야. 10년 만이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야. 엄마가 죽지 않았다는 것,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것. 모두 진실이야. 엄마는 10년 전 아빠한테 강제로 이혼당했어. 그리고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지.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다는 증거도 이 봉투 안에 있어. 엄마는 그 후로 10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반지 하방에서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목발 짚고 일하면서 너를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단 한 번도. 너는 엄마의 전부였고 지금도 그래. 하준아, 넌 이제 곧 성인이 돼.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유산을 받게 될 거야. 3천억 원과 병원 지분 30%. 하지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아는 거야. 아빠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렸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고 돈 때문에 유언장을 조작했어. 너한테 엄마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돈 때문이야. 엄마는 복수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아빠를 용서할지, 엄마를 찾아올지, 아니면 둘 다 버릴지. 그건 내가 결정해. 엄마는 서하동 78번지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사랑한다라 하준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강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옆 쓰레기통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그것들을 주워 맞춰봤습니다. 하준이가 쓰다가 찢어버린 글이었습니다. 아빠, 거짓말쟁이. 나는 17년 동안 아빠를 믿었어.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별로 안 남기셨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아빠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렸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고, 돈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는 아빠가 싫어. 글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준이는 더 쓰지 못하고 종이를 찢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태성은 찢어진 종이들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수연의 반지 하방. 차수연은 작은 방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라서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준이가 올까? 오지 않을까? 1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하준이도 자신을 거부할까? 두려웠습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쯤 창문 밖으로 누군가의 발이 멈춰 섰습니다. 차수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차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발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17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강태성을 닮았지만 눈은 차수연을 닮았습니다. 하준이였습니다. 하준이는 차수연을 보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수현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준아. 1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재회했습니다. 하준이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수현도 목발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먼저 차수현을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엄마가 살아계신 줄. 하준이는 울었습니다. 17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차수현도 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이제 여기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10년의 그리움을, 10년의 눈물을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하준이는 작은 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하준이가 낡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5년 정도 됐어. 너무 열악해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 차수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다리는 정말 아빠가 편지에 쓴 대로야. 증거도 있고. 하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준아. 차수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아빠를 미워하라고 편지 쓴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빠가 한 짓은 나빴지. 정말 나빴어. 엄마도 10년 동안 원망했어. 차수연은 하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 몫이야. 너는 내 감정대로 하면 돼. 아빠를 용서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하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요? 차수연은 놀랐습니다. 뭐? 저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학교도 여기서 다닐게요. 아빠 집에는 안 돌아갈래요. 하준아, 그건 안 돼요? 하준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10년을 못 봤잖아요. 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차수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여기서 같이 살자. 하준이는 엄마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차수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부 무너진 제국과 선택. 3일 후 서원병원 부사장실. 강태성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하준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비서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사장님,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김성훈 변호사님이 유언장 관련해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2015년 유언장 조작건에 대해서요. 강태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을 재수사하겠다고. 재수사? 네. 차수연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강태성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겠습니다. 강태성은 이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부사장님은 회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준 도련님도. 하준이는 이미 날 떠났어. 강태성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 애는 이제 안 돌아와. 영원히. 하지만 자네도 이제 그만둬. 나 때문에 자네 인생까지 망칠 필요 없어. 강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0억이야. 가지고 해외로 나가. 새 인생 살아. 이재훈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받아. 이건 명령이야. 강태성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10년 전에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시킨 일이야. 다 내 책임이지. 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가봐.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재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강태성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준이 어렸을 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5살짜리 하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준아,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차수연의 반지 하방. 하준이는 작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하준이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넌 숙제해. 하지만 엄마 다리가. 이 정도는 괜찮아. 걱정 마. 차수연은 웃었습니다. 목발을 짚고도 능숙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10년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를 바라보다가 다시 숙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엄마. 응? 할아버지 유언장. 그거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차수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원본이 인정되면 아빠가 관리하던 재산이 내 명의로 넘어올 거야. 3천억이요? 응. 그리고 병원 지분 30%도. 하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힘들어질 거야. 차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조작은 범죄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하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감옥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차수연은 놀라서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한 짓은 나빠요. 정말 나빠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17년 동안 저를 키워준 사람이에요. 밥도 챙겨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차수연은 하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알아. 내 아빠가 너한테는 좋은 아빠였다는 거. 엄마한테는 나쁜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아빠였어요. 하준이는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내 감정이 복잡한 거 당연해. 차수연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람은 복잡해. 내 아빠는 엄마한테는 끔찍한 사람이지만 너한테는 사랑하는 아빠였어. 둘 다 진짜야.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차수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많이 원망했어. 미워했어. 저주했어.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났잖아. 그래서 이제는 복잡해. 차수연은 하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내 아빠를 고소한 건 복수하려고가 아니었어. 진실을 밝히려고였어.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걸 돌려받게 하려고였어. 할아버지 유산이요? 응. 그건 내 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거야.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응. 그 돈. 저 다 필요 없어요. 차수연은 놀라서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천억이잖아.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하준이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좁고 춥고 곰팡이 냄새도 나지만 엄마가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차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준아, 돈은 엄마가 가지세요. 엄마 다리 치료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편하게 사세요. 저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차수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준아.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법원. 유언장 검증 심리가 열렸습니다. 차수현과 하준이가 한쪽에 앉아 있었고 강태성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랐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아버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2015년 11월 15일자 유언장과 피고 측에서 제출한 12월 27일자 유언장을 검토한 결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11월 15일자 유언장이 고인 강철민 씨의 진필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27일자 유언장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2015년 11월 15일자 유언장을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유산 중 서원병원 지분 30%와 개인 재산 3천억 원은 손자 강하준에게 상속됩니다. 단 유언장 조건에 따라 친모 차수현과의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수현은 하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고 강태성은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하준이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하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 하준아.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것만은 진짜였어. 하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저도 사랑했어요, 아빠. 하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싫어요. 미안해요.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당연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준이는 엄마와 함께 법정을 나갔습니다. 강태성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형사 고발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를 시도해 볼까요? 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거야. 네.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받아들이는 게 맞아. 강태성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유언장 위조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차수현 씨 살인 미수 건은 사실입니까? 하준 군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강태성은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차수현과 하준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2층 아파트였습니다. 하준이는 학교를 계속 다녔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차수현은 하준이가 받은 유산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목발을 짚고도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차수현은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태성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명품 수트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수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강태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수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강태성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잘 지내나? 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다행이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집행유예를 받았어. 3년. 알고 있어요. 기사 봤어요. 서원병원은 그만뒀어. 하준이가 나중에 물려받을 거니까. 차수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평범한 의사로. 강태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차수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사과하러. 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한 짓은 됐어요. 차수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알아요. 차수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은 너무 컸으니까.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려고요. 계속 과거에 붙잡혀 있고 싶지 않아요. 차수현은 강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도요. 그 애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를 미워해야 할지, 그래도 아빠니까 용서해야 할지. 내가 하준이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워줬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10년 전에 차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태성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 하준이한테 내가 왔다 갔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차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준이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이 왔다 갔다고. 강태성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한테 선택권을 줄 거예요. 아빠를 만날지 말지. 고마워. 강태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차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여전히 목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봄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다시 시작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창가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발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동반자처럼요. 엄마, 다녀올게요. 하준이가 가방을 메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하준이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대 1학년이었습니다. 어디가? 도서관. 오늘 시험 공부해야 돼요. 밥은 먹고 가? 아까 먹었어요. 저녁에 올게요. 하준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12년 전 5살 때 하던 습관을 2년 전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하준이가 카페를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하준이는 멈춰 섰습니다. 아빠. 하준아. 강태성은 아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동안 강태성과 하준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이야? 네. 시험 기간이라. 그래. 열심히 해. 아빠가 응원한다. 고마워요.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커피 마시고 가세요. 엄마가 잘 내려요. 그리고 하준이는 나갔습니다. 강태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카운터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수연은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차수연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2년 동안 강태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카페에 왔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조용히 마시고 갔습니다. 커피를 테이블에 놓으며 차수연이 물었습니다. 병원 일은 어때요? 좋아. 동네 주민들 진료하는 게 생각보다 보람있어. 강태성은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의사 일이더라고. 차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다리는 괜찮아?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차수연은 자신의 목발을 툭 쳤습니다. 이제는 이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강태성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해. 정말로.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죠. 차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질기거든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든 살아가요. 강태성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준이가 많이 컸어요. 그러게. 이제 나보다 키가 크더라고. 의대도 잘 다니고 있고 열심히 하더라고. 좋은 의사 될 것 같아. 차수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처럼은 안 될 거래요. 아빠보다 더 나은 의사가 되겠대요. 강태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나보다 나아야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연 씨. 네. 나는 정말 후회해. 매일 매 순간.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할 거야. 수연 씨를 지키고 하준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차수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야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차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죠. 하지만 하준이를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놓친다는 걸요.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차수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밤에 악몽을 꿔요. 트럭이 저를 치던 그날 밤을요. 아직도 목발을 짚을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나요. 아직도 하준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제가 놓쳤던 10년이 생각나요. 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파요. 조금씩 천천히요. 차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한 일을 괜찮다고 하는 게 용서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게 용서인가요?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차수연은 강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보면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아요. 그냥 슬퍼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게, 하준이가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내 잘못이야. 맞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차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준이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애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 애가 행복하길 원하니까. 강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할 일 없어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수연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커피 다 드셨으면 나가보세요. 저 바빠요. 강태성은 일어섰습니다. 그래. 수고해.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차수연이 불렀습니다. 강태성 씨, 다음 달에 하준이 생일이에요. 알고 있어. 하준이가 당신도 초대하래요. 올 거예요? 강태성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도 될까? 하준이가 원하니까요. 차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제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준이를 위한 거예요.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강태성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차수연은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조금 구부정하게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9천억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의사였습니다. 명품 시계도 명품 수트도 없었습니다. 차수연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시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흐르고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문 위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목발을 짚고도 상처를 안고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잊지 못해도 그래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몇 년 후, 하준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원병원 외과 과장 강하준. 할아버지가 남긴 병원을 그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수연은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준이가 병원 일로 바쁠 때면 혼자서 카페를 지켰습니다. 목발을 짚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강태성은 여전히 동네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준이를 만났습니다. 가끔은 차수현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차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했어요? 차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파. 그게 용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는 것보다 널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차수연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너랑 함께 있는 지금이 더 소중해. 과거보다. 하준이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다시 찾아줘서. 아니야. 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10년을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